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독학사 2단계 마케팅 조사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독학사 2단계 마케팅 조사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한 75% 이상이 기존 기출문제에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고, 나오던 놈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이번 시험에서도 또 여실히 증명이 됐죠. 그만큼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용어의 정의를 숙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시작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독학사 2단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일정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출이죠, 기출. 기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출 해설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겠고, 기출 문제가 비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가 복원됐다는 거죠. 복원된 문제를 통해서 빈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빈출 부분을 체크해서 집중 공략해라.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라. 집중 공략한다면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문제를 보면 또 용어의 정의죠. 용어의 정의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히시는 게 득점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인데 마케팅 조사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이유,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마케팅 조사를 그렇다면 왜 조사를 하느냐? 왜가 중요하겠죠. 마케팅 조사를 왜 해요? 이거는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그죠? 마케터 내지는 CEO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자한테.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마케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치를 올려주는 거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마케팅 조사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이유, 새로운 문제점의 발견은 사후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직접적으로 저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후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세요. 새로운 문제 발견은 마케팅 조사의 간접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 마케팅 조사는 주로 기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의사결정이에요. 마케팅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은 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단계이다라는 거. 해설 참조해 주시고, 여기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거. 마케팅 조사는 왜 이루어지느냐?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끔 하는 게 바로 마케팅 조사의 직접적인 이유이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문제 2번. 다음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의 종류가 나오면 조사의 종류는 3가지예요. 마케팅 조사의 종류는 크게 보면 3가지다. 하나는 탐색 조사. 퍼스트죠.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것 다음에 탐색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탐색조사라는 거는 문제 정의가, 마케팅 문제 정의가 모호할 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쓰는 거죠. 첫 번째 단계. 이게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기술조사, 인과조사 이루어지는 거죠. 기술조사. 그 다음에 인과조사가 이루어진다. 인과조사. 얘네들 마케팅 문제가 이제 명확해졌을 때 쓰는 거죠. 자, 박스를 보면 신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라고 돼 있어.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서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 기업이 처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여러 원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문제 정의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탐색 조사다. 탐색 조사. 두 번째 나와 있는 횡단조사, 종단조사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술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종단조사라든가 횡단조사라는 게 있죠. 횡단조사, 종단조사는 어디? 기술조사에서 또 나오는 것들이다. 그 밖에 관찰조사, 투사법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탐색조사죠.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아이디어를 찾고자 할 때, 가설을 설정할 때, 이럴 때 쓴다. 탐색조사는 가설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쓰는 초기 단계에서 쓰는 조사 방법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매번 출제가 된다. 여기 나와 있는 탐색조사 하나, 기술조사 하나, 인가조사 하나 한 문제씩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서베이를 통해 음료 시장에서 특정 음료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조사 방법은 힌트를 줬죠? 뭐예요? 서베이를 통해서. 서베이를 통했다는 건 뭐죠? 이 기술조사라는 얘기예요. 기술조사. 아까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이 있겠죠. 탐색조사에서는 대표적인 게 문헌조사를 해요. 문헌조사 한단 말이죠. 케이스 스터디, 사례조사 이런 것들 쓴단 말이죠. 기술조사에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서베이법을 쓰는 거예요. 서베이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인과조사에서는 뭡니까? 실험법에 원인과 결과니까 이건 실험법을 쓴다. 이 대표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정답은 2번이라는 게 그냥 0.1초 만에 빛의 속도로 딱 찍히는 거죠. 3번은 정답 2번입니다. 문제 4번 가도록 하죠.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수집 방법은 뭐냐? 이것도 마케팅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제 묻고 있는데, 사회자라는 게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 6명에서 12명씩 참여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 원탁에 사회자를 딱 앉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패널들을 앉혀요. 이렇게. 패널들이 6명에서 한 12명 정도 패널들을 앉힌 다음에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법 뭐냐 이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표적 집단 면접법 FGI라고 합니다.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룹이죠? 6명에서 12명.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 또 하나 여기 델파이법도 이거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성적인 방법이에요. 정성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심층 주제 면접법 내지는 심층 면접법. 뎁스죠, 뎁스. 1대1로야, 1대1로 이루어지는 거고, 얘는 다대1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법에서는 어떤 자세한, 어떤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할 때 1대1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기출문제이라는 거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죠. 자, 문제 5번. 마케팅 조사 절차. 이런 문제 상당히 잘 나오죠. 마케팅 조사 절차 상당히 출제가 잘 되고 있다.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일단 조사 문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조사 문제가 일단 결정이 돼야 돼요. 계획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1번 아니면 3번이다. 조사 문제가 결정이 된 다음에는 조사를 실시합니까? 아니겠죠.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문제를 결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의 실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뭐 이런 문제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거저주는 문제. 그래서 지금 5번, 그다음에 뭐 4번, 3번, 2번, 1번. 뭐 1번이 약간 여기 좀 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3번, 4번, 5번은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뭐냐. 자, 박스를 보면 A 조사 회사는 B 기업의 패키지 디자인과 그 다음에 매출액과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나왔죠, 인과관계. 실험법이에요, 실험법. 이건 어디서 이루어진다? 인과조사에서 이루어진다. 인과조사, 실험법 내지는 뭐 또 회기조사, 회기분석 이런 데서 쓰이는 방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A 조사 회사는 B 기업의 패키지 디자인이란 거, 이런과 매출액과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패키지 디자인이 매출액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매출액이 변화하는 거니까 얘가 결과다. 원인 변수, 그 다음에 결과 변수. 원인 변수를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결과 변수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거죠. 디자인이 매출액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에서는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이란 놈은 매출액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동일한 값으로 처리해서 통제했다. 왜? 가격이란 놈은 외생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실험을 정확하게,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통제해야 된다. 동일한 값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가격은 독립변수이다. 매출액은 종속변수이다. 가격은 내생변수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외생변수이다. 옳은 것. 문제는 옳은 것이 옳은 것. 자, 가격은 독립변수입니까? 가격은 통제가 됐다며 외생변수로서 통제를 한 거예요. 매출액은 종속변수죠. 디자인에 의해서, 그렇죠. 매출액이 영향을 받으니까, 매출액 자체가 영향을 받으니까 종속변수이다. 맞습니다. 가격은 내생변수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외생변수로서 이제 통제가 됐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디자인은 외생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건? 독립변수죠? 독립변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 이런 거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7번에 보면 실험 디자인에서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정답은 내적 타당성입니다. 내적 타당성 내지는 내적 타당도라고 하죠. 자, 조사 결과로 나타난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판별하기 위한 게 바로 내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정답 1번. 우리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타당성이 나왔으니까, 타당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타당성 관련해서 일단 타당성의 유형이 있겠죠? 타당성의 종류, 유형. 타당성의 뭐 종류, 내지는 유형. 그 다음에 타당성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타당성의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타당성의 유형은 지금 나왔던 내적 타당성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다. 내적 타당성이란 놈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게 내적 타당성이다. 다음 외적 타당성 뭐예요, 여기? 내적 타당성은, 외적 타당성은 연구조사 결과, 그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외적 타당성이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것도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출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출제될 수가 있을 수 있다. 타당도의 평가. 예전에는 이 부분도 출제가 됐었어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는.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개념 타당도라고 하기도 하고, 구성 타당도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됐어요. 또 기준 타당도도 두 가지예요. 동시 타당도, 그 다음에 예측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예전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타당도 내지는 구성 타당도도 세 가지예요. 이해, 수렴,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또 하나 판별 타당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요거는 그림을 한번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개념 타당도 내지는 구성 타당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기준 타당도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개념 타당도 내지는 구성 타당도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물은 적이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내적 타당도의 용어의 정의를 물었고 다음에 또 외적 타당도의 정의를 묻을 수 있다. 7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문제 8번. 자, 외생변수의 종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렇다면 외생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독립변수가 있었고 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문제 몇 번이었습니까? 거기 아까 문제 6번에 나오잖아요. 패키지 디자인이 독립변수였죠. 디자인이 좋으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 매출액이 뭐죠? 독립변수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애가 바로 종속변수란 말이죠. 이 독립변수, 이 종속변수의 관계예요. 이때
이때 통제가 되지 외부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외생변수예요. 외생변수. 통제가 되지 아니하면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까 대표적인 게 가격 같은 것들. 그죠? 가격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걸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의 내적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외생변수다. 그래서 외생변수들은 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실험할 때, 조사할 때 그걸 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균형화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연적 사건이라든가 성숙 효과, 시험 효과, 주시험 효과, 상호작용 효과 이런 것들, 아니면 통계적인 회귀, 표본의 편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외생변수에 해당합니다. 자, 8번 외생변수의 종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다시 한번 외생변수는 독립변수 이외의 놈들인데 얘네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결과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통제해야 될 녀석들이 해당한다. 자, 보면 외생변수 종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실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외부적 요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숙 효과가 아니라 역사적 오염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오염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때 잘못된 표본 선택이 실험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현상은 선택의 편향이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어려운 문제죠? 세 번째, 실험 변수의 처치와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서 종속 변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역사적 오염이 아니겠죠? 이건 성숙 효과죠. 성숙 효과. 만약에 애들의 키를 재는데 애들이 키를 잽니다. 1학년 5반 애들의 키를 재요. 근데 1월 달에 재고 8월 달에 재면 어때? 애들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실험 변수에 노출되기 전에 실시한 동일 측정이 실제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것, 뭐예요? 이건 주시험 효과라고 합니다. 8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좋은 문제고 여러 가지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성숙 효과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오염도 매우 중요한 용어의 정의에 해당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역사적 오염이라든가 성숙 효과, 그 다음에 시험 효과는 두 가지인데 주시험 효과, 상호작용 효과, 통계적 회귀, 표본의 편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용어에 해당한다. 자, 문제 9번 넘어갑니다. 자, 박스 보죠.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은 뭐냐? 용어의 정의고요. 용어의 정의. 좀 전에 앞에 8번 문제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상관관계가 1이 아닌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90점 이상 혹은 10점대의 극단적인 점수를 받았던 애들이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얻게 됐다. 뭐예요 이거? 이때 평균에 그렇죠? 회귀하는 것이죠. 통계적인 회귀라고 합니다. 통계적인 회귀. 우리가 예를 들면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뒷면. 이게 한 번 할 때는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할 때는 앞면이 두 번 나올 수도 있겠죠. 뒷면이 두 번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 어때요? 최종적으로는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 50%에 그렇죠. 회귀한다라는 거죠. 통계적인 회귀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문제 10번. 조사 방식 중 실험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실험법입니다. 실험법.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인가조사법에서 나오는 게 바로 실험법이죠. 자, 10번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자, 1번. 실험실 실험은 측정 시기와 측정 대상의 통제만 가능합니까? 실험실에서 하는 건 다 통제가 가능해요. 측정 시기도 통제 가능하고 측정 대상도 통제가 가능하고 외부적 요인들도 다 통제가 가능한 것이죠. 측정 시기와 측정 대상의 통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유사실험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요거 두 가지만 통제가 가능한 거 유사실험 디자인. 요것도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옳은 것이니까 좀 어려운 문제죠. 두 번째, 시계열 실험 디자인은 실험 처치 전후의 변화를 여러 집단 간 차이 비교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시계열이란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지 여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건 아니다. 3번 현장 실험은 실제 상황이 아닌 실험실의 모의 상황을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현장 실험은 현장에 가서 하는 거지 실제 상황이 아닌 실험실에서 하는 건 실험실 실험이 되겠죠. 이거는 1번, 2번, 3번 다 나가리. 정답은 4번입니다. 팩토리얼 디자인이에요. 최근에 처음 나왔어. 처음.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 앞전 한 2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는 이 용어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단어가 한번 출제됐는데 이게 실제로 정답으로 이제는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설문조사 방법과 같이 잠재 고객의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 자, 척도의 유형을 묻고 있죠. 우리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서열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그다음에 비율 척도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습니까? 정보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명목 척도는 체크하게 하는 거야. 남녀, 체크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령, 여기처럼. 연령도 체크하게 만드는 거죠. 구분의 의미만 두는 거죠. 이 체크가 구분의 의미만 두는 것. 속성을 구분하는 의미만 있는 것. 이거 우리는 명목척도라고 한다. 뭐, 당신 남자입니까?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체크하세요. 1번, 2번. 숫자가 의미가 뭐예요? 구분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1번이 작고 2번이 크다. 이게 아니죠. 구분의 의미만 있는 것. 20세 이하, 51세. 이게 크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분의 의미만 있는 걸 우리는 명목척도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특히나 비율 척도는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비율 척도. 얘는 절대 0점이 있는 거예요. 절대 0점이 있는 0점. 0을 기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등간에서도 0점이 있는데 얘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 얘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 다음에 4층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이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위에 있는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은 정보의 양을 갖다가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자, 12번.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개념은 뭐냐 이거예요. A 연구자가 상표 충성도를 동일 제품군 내에서 최근 6번 구매 중 가장 많이 구매된 상표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예요, 로열티. 로열티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로열티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최근 6번의 구매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된 상표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면 어때요? 이거는 로열티가 높은 거. 가장 낮으면 로열티가 낮은 거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우린 뭐라고 하냐?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조작적 정의. 그렇다면 뭐 정의가 있는데 개념 정의죠? 개념 정의 두 가지. 하나는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게 있다. 개념적으로 보면 상표 충성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럼 관심도가 높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몇 번 구매했는지로 우린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6번 이상 구매하면 그렇죠. 그 충성도가 높다. 그것보다 적게 구매하면 충성도가 낮다.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건 뭐야? 이게 조작적 정의예요. 얘는 숫자로 나타나는 숫자. 얘는 추상적 용어로 나타나는 거죠. 추상적인 용어로 나타나는 거. 얘는 뭐예요?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작적인. 그래서 6번이 이런 숫자가 등장하면 이것은 조작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러 번도 출제가 됐어요. 기출문제 많이 나왔었죠. 13번 다음 설명에서 사용된 척도는 뭐냐. 이건 딱 보자마자 바로 찍어야 돼요. 자, 여기는 7점 척도가 주어졌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5점 척도를 많이 씁니다.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척도, 7점 척도, 그 다음에 9점 척도까지 요즘 나오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리커트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 어휘 차이 척도, 의미 차별화 척도라고 하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 이거는 양극단에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0점 기준 해가지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뭐 3점, 여긴 플러스 3점 해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매우 전근대적이다. 매우 전근대적이다. 형용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우 현대적이다. 양극단에는 이런 형용사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의미차별화 척도 내지는 어휘차이 척도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세워놓은 게 바로 스타필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4번은 용어도 잘못 나왔어요. 이거는 총합 고정 척도라는 건 없어요. 고정 총합 척도죠. 최근에 또 이것도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고정 총합 척도입니다. 예를 들면 고정 총합 척도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를 구매한다. 구매 시 어떤 측정 도구죠. 측정하는 속성들이에요. 속성에 값을 매게 하는 거죠. 만약에 디자인 몇 점, 가격 몇 점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연비 몇 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최종 100점을 매기게 하는 거 다 총합이죠. 총합. 고정된 어떤 속성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 총합 점수를 내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죠? 고정 총합 척도라고 합니다. 정답은 한 13번 1번인데 정답이 워낙 많이 나왔었고 얘도 출제된 바가 있고 고정 총합 척도도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척도에 유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아요. 이것도 또한 스케일에 관련된 척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간, 서열, 비율, 명목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는 대상들 간의 순서와 거리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열 척도는 이거는 뭐예요? 등간이란 것은 순서는 원래 서열 척도죠. 그래서 서열 척도는 얘는 뭐예요? 구분의 의미 플러스 또 하나 순서죠. 순서. 서열이란 순서죠. 근데 등간 척도는 서열에다가 또 거리 정보까지도 같이 제공한다라는 것이잖아요. 5점 척도 같은 것들. 3번에 보면 비율 척도의 0은 절대적 개념의 0이 아닌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 척도에서는 어때요?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절대 0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칙 연산이 의미가 생긴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인위적인 표현의 0점. 이건 뭐죠? 이거는 등간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도 이제 척도, 스케일에 관련된 문제죠. 스케일. 자, 척도를 개발할 때 고려할 상황, 옳은 것이니까 상당히 어렵다. 1번, 상관관계값. 상관관계가 있죠.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양극단으로 갈수록 어때요? 여기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매우 비슷해지는 거고 여기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상관관계 값은 척도점의 수가 작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척도가 2개밖에 없다.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다. 어때요? 매우 상반된다라는 거죠. 척도점의 수가 작을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응답자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경우 홀수점, 척도가 적절하다.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3점 척도예요. 1점, 2점, 3점. 매우 안 좋다. 매우 좋다. 애매하면 그냥 찍어버리는 거 2점 준다라는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찍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응답자가 깊게 생각하려면 매우 좋다, 매우 안 좋다, 매우 좋다. 2개만 주죠. 그러면 깊게 생각해서 이 매우 좋은 건지 매우 안 좋은 건지 깊게 생각을 하겠죠. 홀수점이 아니라 짝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 항목으로 측정하면 해석이 어려운 경우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러 개 측정했는데도 어려운데 하나로 하면 더 좋겠어요?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4번, 척도점의 수가 많을수록 응답 분포가 커 응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응답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척도점의 수가 많습니다. 많을수록 응답 분포가 커서 응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집니까? 응답 분포는 어때요? 넓어지겠죠. 만약에 3점 척도보다는 5점 척도가, 그렇죠? 5점 척도보다는 7점 척도, 7점 척도보다는 9점 척도가 점점점 어때요? 응답 분포가 넓어집니다.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커져요.
커집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응답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응답이 없는데 장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틀렸죠. 정답은 1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6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측정 문항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문항은 무엇을 충족한다.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이제 유사한 문제예요. 유사한 문제. 아까 타당성. 타당성의 유형이 있었죠? 이거 보면 내적 타당성. 다시 한번 그려드립니다. 외적 타당성. 자, 요거 용어의 정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올해 문제에서는 이게 출제됐죠. 그 다음에 타당성과 판단 기준. 여기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그래서 내용 타당성, 그 다음에 기준 타당성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념 타당성 내지는 구성의 타당성이라는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각각 2개, 여기도 3개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측정 문항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문항은 내용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답 1번이에요. 내용의 타당성은 어디 나와요? 내용 타당성. 여기죠.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2문제가 나왔어요. 자, 내적 타당성도 출제가 됐고, 내용 타당성도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정도, 여러분들 큰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으면 여기서 몇 문제가 출제됐는데, 예전에는 요거, 3개, 이 2가지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요 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신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묻기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반복 측정 시 측정 간격이 너무 짧으면 성숙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성숙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복 측정 신뢰성은 측정을 2회 실시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3번, 내적 일관성은 동일 개념을 여러 항목으로 측정하였을 때 항목들이 가지는 일관성이다, 일관성.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 양분법은 다수항목을 양분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아닌 타당성이 아니죠. 이거는 신뢰성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설문지의 질문 순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죠. 빈출입니다. 빈출됐던 문제다. 옳은 것은 뭐냐? 1번 설문지가 긴 경우 중요한 질문은 설문지 앞부분에 배치해라. 왜냐하면 기니까 여러 개 물어야 되잖아요. 뒤로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앞에 배치해라.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죠. 19번. 자, 다음 설문지 문제점은 뭐냐? 다음 질문지 설문지의 문제점은 뭐냐 이거죠. 자, 유도성 질문이다. 애매모호한지 너무 자세한지 한 질문에 2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최근 과다한 당분의 섭취로 충치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라는 치과의사협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치과 검진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런 거 아니죠. 너무 자세한 내용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애매모호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정답은 1번 유도성 질문입니다. 치과 검진을 자주 받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죠. 최근 과다한 당분의 섭취로 충치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어떤 정보를 딱 주는 거 미리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걸 묻기 위한 거죠. 유도성 질문입니다. 이거 정답 1번. 자, 20번 문제 보죠. 설문지 작성 시에 사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적합한 것은 뭐냐? 사전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왜? 뭔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오류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1번,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문지의 장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사전조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왜 사전에 뭔가 1차 예비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장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렇진 않아요. 사전조사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사전조사 결과를 보고 더 정확한 측정을 해서 본 설문지의 측정 항목을 늘릴 수 있다,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오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답 2번이에요. 2번. 자, 그래서 20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자, 요번에 2024년도 독학사 2단계 마케팅 조사의 특징이 지금 한 20문제 풀면서 나왔는데 하나 뭡니까?
첫 번째는 빈출 문제가 역시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죠. 이런 문제는 4개 지문을 다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실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나머지 4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